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사미연구소 계시장 이사님입니다. 오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이와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는 이 제도입니다.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제가 예산하면 숫자잖아요. 숫자가 글쎄 이게 산수부터 해서 수학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게 일반인들 텐데요. 예산도 이제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정책을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낼 건가를 재정을 가지고서 고민하는 그 과정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지라는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 그 경남도에 26년도 예산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몇 조일까요? 네, 11조 나왔습니다. 경배출 한번 해볼까요? 11조 나왔습니다. 또, 예, 저희 경남들 너무 우습게 하네요. 11조는 작습니다. 좀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6년도 예산안 24조가 나왔고요. 그럼 25년도는 12.5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잘 못 외워서 적어 왔는데요. 그럼 하나 질문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12.5조라는 굉장히 큰 예산 중에 오늘 앞서의 강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12.5조라는 그 돈 중에 감축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서 쓰이는 돈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과연 얼마일까요? 더 어렵죠. 우리 예산을 잘 모르는 상태 내에서 어떤 분야의 예산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정 운영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나왔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도 재정이 또는 시군구 자치의 시군구라고 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에 쓰고 있는 예산들이 과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 또는 활동가들,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합의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하나 우리 가정으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자기 월급에 맞춰서 자기 수입에 맞춰서 고민들을 합니다. 집도 사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됩니다. 버는 돈은 뻔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민하죠? 예, 전략을 하든 다른 어떤 돈을 버는 수단을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략이라는 부분 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도대체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성현이 내가 받고 있는 100만 원의 월급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술값으로 30만 원을 쓰고 있더라. 문제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미래를 내다본다 하게 되면 그 30만 원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100만 원을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나누는 과정들, 즉 내가 어디에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분류하고 그걸 종합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을 전략을 하고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분류하고 평가하고 새롭게 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라고 하는 그 네 가지의 단어가 엮여져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정책 대상이에요. 어느 날 지구온난화라는 부분 속에서 폭염, 홍수 막 닥쳐오기 시작하면서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롭게 정책 대상으로 온실가스가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이제 저희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결국 감축과 적응이라는 부분이고요. 감축은 줄이는 거고 적응은 이미 벌어졌으니 거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부분들. 폭염이니까 그 폭염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부분들, 홍수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정책 방향들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재정이라 하니까 그러면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평가, 그 수단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 수단이 인지라고 하는, 즉 내 재정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해서 그 방향들을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인지가 나오고요. 후술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결산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뭉쳐졌습니다. 예결산, 즉 예산이 하는 부분들은 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행을 간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하죠? 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맞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집중해서 집중할 거 해야 되고, 아이가 많은 집에서는 아이들 체험들 좀 더 늘려고 할 것이고, 어르신이 많으면 좀 더 편안하게 가는 방향으로 그 돈의 쓰임새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맞는 예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우리 뭐 하죠? 정산하죠. 총무가 이번에 개모임을 통해서 갔다 왔으면 정산해서, 아, 원래 27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260만 원을 썼네. 자, 10만 원은 어떻게 해? 내지는 이번에 우리가 여기 갔다 왔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돈을 썼네. 먹는 데 너무 많이 돈을 썼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면서 다음 여행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어떤 그 시사점들을 내오는 부분이잖아요. 예산하는 과정들은 요구를 합니다. 이런 돈을 이렇게 쓰겠어.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편성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의회 심의를 마치게 되면 그리고 쓸 수 있는 권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획에 맞춰 쓰게 됩니다. 이게 집행 과정입니다. 다 쓴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결산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결산의 과정을 통해서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우리가 돈을 썼는지 이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에 잘못됐던 점들을 반영을 하고 잘 됐던 점들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결산을 하는 편성과 집행과 결산과 평가로 이어진 그 환류 과정들에 내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과정들을 집어넣어서 개입을 해서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과정으로 엮어져 있는 게 이 제도의 그 취지이고, 이 제도가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어렵게 뭉쳐진 이유가 그거고요. 그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사실 강의 내용들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들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좀 뭐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입 배경입니다. 제 신기후 체제의 등장. 뭐 앞서도 말씀들이 좀 나왔는데요. 탄소 중립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이 195개인가요? 모여들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을 맺었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를 1.5도로 제한하겠다. 자, 약속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각 국가가 돌아가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자. 이게 굉장히 규정력을 갖고 있는 이 그 파리 협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탈퇴를 해서 약간 그 무게감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과정 내에서 모든 참여국들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제출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체제라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냉전 체제란 말 들어보셨죠? 개별 삶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지만 주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는 좌우의 대립들, 소련과 미국이라는 그 대립구도 속에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지, 이런 것처럼 전체 지구적 산들을 규정해내는 게 체제라는 말인 거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이 되게 되면 최근에 관세협정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산업, 경제들이 다 변해가거든요. 어쨌든 195개라는 그래도 이름 꽤나 들어봤던, 이름을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약속한 협정 체제가 맺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30년 최초의 NDC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요. 두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도 그 과정들이 확인이 됐고, 이제 20년에 아마 제출됐나요? 그래서 이제 26년에 새롭게 제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5년마다 제출하는데 더 상향된 목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3에서 61%, 예전에 40%였잖아요. 더 상향된 목표를 제출했는데 확정 제시를 못해요. 53에서 61.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하는 거고, 그 과정 내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 의사결정하는 부분 내에서. 어쨌든 지금 이 과정들, 새로운 국가 감축 목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하나의 약속,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 감축해 갈 건가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수단은 시장 기반 정책과 비시장 기반 정책으로 나눠집니다. 시장 기반 정책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업, 정부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비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라고 해서 총량을 주어주는 거예요. 기업마다 얼마큼 배출해, 이거를 더 배출하고 싶으면 배출 거래권을 사, 돈을 내, 그리고 아끼면 남은 걸 가지고 팔아, 그래서 이득을 남겨,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탄소를 배출한다고 세금을 물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도 특히 EU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제품들에 있어서는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저탄소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세를 매겨서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도 그런 탄소 중립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각종 활동들에는 보조금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시장 기반 정책은 제도를 규제하는 거죠. 예, 경유차죠. 경유차 이렇게 운행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공공투자 같은 게 하죠. 충전소 많이 만들죠. 전기차. 이런 공공의 투자들, 그리고 그 융자를 하는 거죠. 시설 개선에 대한 융자들을 저리로 해주는 그런 정책적 지원들을 하거나, 또는 협회들이 만들어지면서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재정에 이런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왜 하필 재정에 주목하려고 하는 건가? 예,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GDP 말씀해 주시죠. 2236조 원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 하고 지방정부라고 하는 실제로 공공의장을 쓰는 정부의 돈이 846조 원이면 대략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이 일반적으로 얘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기관들도 돈을 씁니다. 공공의 투자를 위해서. 그게 한 918조 원입니다. 엄청난 돈인 거죠. 합치면 예, 거의 GDP의 한 7, 80% 육박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즉 마중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자금이라는 부분들이, 그 돈이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과 나몰라라해서 쓰여진다고 하게 되면 사회의 인프라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촉진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정부도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즉 재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촉진시켜 내려고 하는 부분 내에서 사람들이 재정 지출의 방향들,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의 재정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재정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 좀 볼까요? 예산은 가장 예산의 특징이 뭘까요? 네, 저희가 예산을 논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무한정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으면 문서가 필요 없어요. 아무나 뽑아놓고 얘가 해도 돈도 무한정이고, 또 뭡니까? 생각도 동일하니까 이 사람이 쓰는 족족 나한테 흡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예산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 모아서 나아갈 것인가가 결국에 예산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의 고민인 거고요. 각 정권이 바뀌고 또 각 단체장체의 의지들, 공약들, 또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예산의 과정에 개입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정이라고 하는 한정성의 원칙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가치에 대한 판단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해 두고 있느냐 라는 부분들의 합의 속에서 예산이 결정되고요. 만일에 결정되었던 예산이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주 이해관계를 둘러싼 싸움들, 갈등들, 투쟁들, 이런 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복지, 재난, 안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재난들이 빈발해지면서 재난 관련 예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재정 정책을 어떻게 반영시킬 건가? 아까 말씀드린 선택, 이 선택 과정에 가는 과정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정책의 과제들을 개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 과정들을 원활하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인지예산제라고 합니다. 자, 후진국이란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발전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 많은 원조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그쪽 나라들의 어떤 정치 경제 사정들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너희들이 쓰고 있는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줬다. 1,000억 원을 줬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거를 분류해서 제출 받으려고 하면서 나왔던 게 인지예산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성의 인권, 여성 아동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국제 사회에서 얼마를 지원했는데 실제로 쓰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었으며 그 사업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리해 보는 거죠. 이거를 태깅한다고 그래요. 꼬리표를 다는 거죠. 아, 이건 여성에 맞네. 여성 복지에 맞네. 이건 이상하네. 그냥 어떤 특정 어떤 수혜 대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인프라 사업이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제공했던 1,000억 원이라는 돈들이 적어도 한 7, 80% 정도는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를 먼저 하고 그 분류의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탄소 중립 재정 정책을 하는 부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녹색 예산 이런 것과 함께 이 제도가 소개되어졌고 몇몇 지자체 국가에서 시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인지예산은 특정 정책을 주류화시키려고 하는, 즉 예산 과정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부분 내에서의 재정 도구입니다. 정부가 정책의 우선들을 어디에 두고 있고 어떻게 실현을 한지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결국에 우리 예산이 쓰여져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예산이 많이 쓰고 있는지 감축하는 예산이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게 되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한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지 감축시키고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보게 되면 아까 12.5조 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 속에서 감축 예산으로는 1.7조 원을 지금 쓰고 있구나. 부정 예산으로는 한 4,700억 원을 쓰고 있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최초에 생성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평가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인지 예산하는 부분들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는지 여기다 붙일 수 있어요. 청년인지 예산. 그러면 청년들, 우리가 쓰고 있는 12.5조 원의 돈이 청년들에 있어서는 얼마나 쓰고 있는 건지, 장애, 각종의 정책들을 가지고서 그 기준 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분리해내는, 그게 1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으로도 봐보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비를 얼마나 쓰고 있지? 그래서 또는 우리가 집 장만을 위해서 얼마큼 저축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하나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 목표에 맞춰서 실제로 내 살림을, 우리 회사의 살림을, 국가의 살림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토론이 가능하죠? 최소한의 합의된 통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전제가 다르고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토론은 그 팩트 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X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게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가 비록 제도가 약간 아쉽더라 할지라도, 나왔던 정보가 불충분할지라도 우리가 합의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팩트에 기반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는 길이 뭐지?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뭐에 주목하죠? 일단 감축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 사업들을 들여다보겠죠. 그중에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히 저희가 어떻게 다음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감축 예산에 되어 있는데 효과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예산을 줄이고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이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좀 더 올리는 방식으로, 즉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얼마가 쓰고 있는지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배출하고 있는 것들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감축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활동 때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예산제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공재정이라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쓰이고 있는 돈, 내가 낸 세금, 이게 미래를 위해서 탄소 중립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비판, 대안들을 제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들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시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정보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가 이런 겁니다. 6가지로 해서 프랑스에서 분류한 작업입니다. 기후변화, 저감, 감축이죠. 적응, 그리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거, 폐기물을 줄이는 거,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거, 생물 다양성들을 확보하는 거라는 6가지 정책 목표에 맞춰서 각각의 예산 사업들을 평가해서 녹색은 좋은 거, 갈색은 좀 이런 거, 회색은 좀 부정적인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한눈에 보려고 했던 게 녹색 예산의 시발점인 거고, 저희는 그거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라 하는 부분에서 받아들여서 시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2020년에 이렇게 하나의 도표를 제출했습니다. 자, 우리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움직이기 위해서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도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죠. 열심히 감축해서 이득을 남기고 더 배출해야 되면 돈을 지불해. 그리고 두 번째, 기후대응기금을 만듭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돈을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친화적인 지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탄소인지 예산제라는 이런 개념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 기반으로 이제 사업들을 벌였던 거고요. 국가재정법, 탄소중립기본법에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국가가 예산안과 그리고 결산을 제출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근거법이라 하시는 재정법과 회계법을 바꿔서 개정을 해가지고 2023년부터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 과정 내에서 사업에 대해서 감축 사업만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제도가 축소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거는 뒤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의 그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이 돈으로 학비라고 하게 되면 학비에는 여러 가지 구성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도 여러 가지 계층 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세부 사업은 하나의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가지고서 이 사업이 감축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는 배출을 증가시키는 건지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이거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이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감축으로 분류를 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감축 사업이 아닌데 사업 시행을 통해서 시행 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감축 효과가 발생될 것 같으면 이것도 감축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나오는 게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 산업상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거, 온실가스 감축 절감시키는 거, 건물 부분에 있어서, 수송 부분에 있어서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서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감축량 효과가 발생되면 정량 사업, 그리고 정성 사업이라는 게 있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축량을 측정을 한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오늘 같은 교육들이죠. 이게 우스갯소리로 오는데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오면서.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인식들이 넓어지고 새로운 어떤 실천들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정성사업이 있는 거고요. 또 첫 번째 강의하셨던 선생님 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단정 짓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평가들을 뒤로 밀어넣는 이런 어떤 분류 방법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인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기본적 틀에 맞춰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부가 23년 제출했고 24년, 25년, 26년 4번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을. 그리고 2번의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과 26년 보게 되면 올해 정부 예산이 728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감축 예산이 11.9조, 12원 정도 되니까요. 대략 그 퍼센트가 여기는 없네요. 뒤에 있나 봅니다. 한 347개 정도의 사업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사업수도 좀 늘었고 감축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16.3%. 나름대로 지난 정부 또는 지난 시기보다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밑에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증가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비중이죠. 100원 쓰는 집과 200원 쓰는 집을 비교하게 되면 200원 쓰는 집이 200억 쓰는 집이 조금 더 어떤 분야에 투자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다 비교할 수는 없죠. 비중을 봐야 되는 건데 여전히 비중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밑에를 보시면 23년도에 전체 정부 지출 중에 1.5% 그리고 26년 1.6%니까 아직은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정부의 예산의 방향들이 감축 방향으로 확실히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 라는 부분들을 얻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의지가 있는 거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온실가스 감축 방향 왜 예산이 늘고 있지 않는 거냐 라는 비판들의 어떤 근거로 되면서 정부 또는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탄소 증가 의지들을 계속 촉구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도를 통해서 분류하는 거는 최소한의 의미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분류를 기반해서 감축 예산이 확장되도록 하는 그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거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 너무 힘들게 분류하거든요. 그렇게 분류해서 어렵게 감축 사업이 어떤 거고 배출 사업이 어떤 걸 분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그런 전년도에 고생했던 것들이 반영되어져서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들이 일관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는 감축 사업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배출 사업인지 몰라요.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이거 감축 사업, 배출 사업을 얘기를 하게 되면 힘들어지죠. 그러면 환경단체나 기타 시민들이 그 사업 줄여라라는 직접적인 얘기들이 오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 채택 과정 내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됐나 봐요. 그래서 배출 사업에 대해서는 닫고 감축 사업만 이렇게 발표를 좀 하고 있고 그 통계만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예산안이 확장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과연 의지가 이 예산안을 통해서 우리 탄소 중립 재정 정책으로 옮겨가는 탄소 중립 재정 정책 확장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의심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한계로 좀 되고 있고요. 우리 경남도 한번 살펴볼까요? 경남도는요 아직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기본법이란 것들이 발효됐고 거기서 정부와 지자체가 하도록 시행이 되어 있지만 이 시행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법, 결산은 회계법을 통해서 근거법령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정부에서 지방재정법과 회계법이 개정이 안 돼 있고 또 이 시행을 개별 지자체한테만 맡길 수가 없거든요. 좀 통일된 지침이 나와서야만 이 통계로서 243개 지자체의 통계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표준 지침들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경남대는 선도적으로 이거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의 재정이 온실가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거를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 탄소중립 기본법과 각 지자체마다 수립하고 있는 기본조례,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통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좀 복잡한데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뭐 일반 그런 행정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단 평가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사업에 쓰이는 돈, 어떤 사업을 하려는 돈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경남도는 친화, 부정, 잠재, 중립이라는 네 가지의 분류를 틀을 가지고서 이 재정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나씩 분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디까지죠? 친화, 감축만 하고 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조금 더 앞서서 부정, 그리고 잠재라고 하는 이것까지 분류해서 사업들, 아마 4천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천여 개 정도 되는 사업들을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작성을 하게 되면 기후대기과에서 그거를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급한 이후에 여기 최종적으로 전문기관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인산제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안들을 만들고 제출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친화, 부정, 잠재, 중립사업은 각각의 분리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실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친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죠. 신재생성 에너지 도입이라든지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이하게 적응 사업, 정부는 적응 사업을 아직 감축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경남도에서는 적응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기후재정 일반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좀 더 포괄시켜내는 기후재정 일반을 작성하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제도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크게 두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실가스를 다룬 정책 방향은 감축과 적응이기 때문에 이 적응 과정들도 포함시켜서 이 총괄적인 영향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부정사업은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이죠. 건물 짓고 도로 깔고 주차장 만들고 공공임대직센터 같은 거 만들고 그 과정 내에서도 배출이 되고 그게 운영되면 없던 게 생겼으니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부정사업이고, 잠재적 사업은 아직 확정적이지 못한 사업들, 즉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거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지원된다 그러면 친환경 자재를 쓰고 고효율 조명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일단 잠재 영향사업을 하는 거고, 중립사업은 아직 모르겠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고, 내지는 분석의 의미가 없는 거, 즉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그걸 어떻게 분리할지에 대해서 일단 보류시켜 놓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는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업도 포괄해서 기후재정의 총체적인 재정이, 경남도 재정이 기후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정보를 제공하였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적응사업도 포함을 해가지고 부정사업과 적응사업을 포함해서 기후재정의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와 차이가 있거나 또는 타 지자체 시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궤적을 같이 맞추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셨죠? 지금 보면 사업수와 예산의 비교를 연도별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프 보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립사업이라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행정활동 비용들을 일단 빼놨기 때문에 많은 거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친화, 부정, 잠재 영향 사업인데, 그래도 미세하나마 사업수에 있어서나 또는 금액에 있어서도 부정사업이 더 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확인될 수 있고, 친화사업이 조금 비중 더 늘고 있는 것들 좀 확인하고 올 수 있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기후재정이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상에서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도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가 기후 친화 부서냐, 어떤 부서가 기후 악당 부서냐 라고 하게 되면, 여기 듣고 계시는 이제 우리 부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속상해 할 수도 있는데요. 표현이 좀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통해서 그런 시민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건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배출량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는 어떻게 하면 줄여갈지 이 고민을 하도록 요청해야 되겠죠.
결국에 무수한 배출 사업들을 어떻게 저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도입할 건지, 또는 사업의 필요성을 조금 더 고민할 건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이죠. 예산서 계획서입니다. 첫 번째 친화, 두 번째 부정, 잠정해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명이 있는 거고요. 사업의 개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감축인지 부정인지 잠재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아이고, 이거 왜 그러죠? 분류가 될 건지를,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분류가 될 건지를 표시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친화, 부정, 잠재가 여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친화는 감축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부정사업은 이 부정사업, 즉 배출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한번 고민해보자. 이 고민들이 담겨져 있고, 마찬가지로 잠재 영역 사업에 있어서도 어떤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사업 담당 부서가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타당하면 예산에 반영시키죠. 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예산 증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들을 예산서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 이게 맞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산의 증가를 조금 양해를 하면서 그 사업을 저배출 사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업을 줄여야 된다면 이 사업의 어떤 내역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좀 확장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도 수행이 어떤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기술 내용들이 부족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가 발전하고 피드백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보충되고 뭐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화 사업입니다. 친화 사업은 크게 감축 사업과 그리고 적응 사업은 나눠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는 감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감축 사업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송, 전기차, 보기 가장 많죠. 건물, 제로 에너지 빌딩들 이런 거 만드는 게 있고, 흡수원이 많은 게 특징이 있습니다. 산림보호 조성, 배출한 것들을 흡수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형식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기후 적응 사업 별도 분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친화사업 보시면 그 두 가지의 어떤 고민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탄소 중립, 경남도 세운 탄소 중립 그 시행 계획에서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시행하는 게 곧 감축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건설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 사업이라는 것들은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 내에서 이미 배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차적으로 지금 제도는 그거를 포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그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까지는 감안하지 않은 채 일단 감축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부나 이런 전문 기관들에 대해서 그것들 단계별로 어떻게 분류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제출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경남도는 기후재생 사업을 친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2EM지구 개선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가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요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배출량이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적응사업은 별도의 태경을 해서 분류해내는 게 시민들에게 조금 더 명확한 정보를 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정사업입니다. 부정사업은 이게 부정사업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정사업이 어디에서 배출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없애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조명기구를 고효율 조명기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 예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주차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차는 심각하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나무라도 더 많이 심는다거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 에너지 발전 시설을 좀 확보한다거나, 이런 식의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이 제도 시행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분리를 통해서 정보를 생성하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생성된 정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업들의 구조들을 바꿔가려고 하는 거. 그 두 번째 노력들이 이제 경남도가 주목하고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들어올 때 감축방을 포함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들을 평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지방 고수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민간을 지원한 사업에 있어서도 그 지원의 어떤 근거 또는 이후의 평가 과정 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조금 더 하나의 평가 요소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좀 실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말씀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부정 사업들을 사업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감축 사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배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내역들을 바꿀 수 있을까를 일일이 고민하기는 힘들어요. 정부에서도 그런 그 감축 수단들을 많이 제출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유형별로 우리 지자체 사업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공법, 새로운 방식들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을 정부나 전문 기관들이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사업 담당자들이 이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이 사업은 지금 배출 사업이긴 하지만 약간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한다 하게 되면 배출량이 좀 줄어들 수 있어. 하지만 예산은 좀 증가될 수 있어. 자, 어떻게 할래? 라고 토의에 붙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감축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잠재 영향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한다거나 또는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작은 사업들, 이미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사업들의 어떤 개선들을 해가는 부분들인데, 거기에서도 아까 그 배출 사업과 마찬가지로 감축 수단들을 좀 폭넓게 적용하는 방식들이 실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도 기반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부터 결산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 평가 작업들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경남도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대다수가 예산만 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까지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덕이 했던 거 있고 제가 알기로 전주시에서는 결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 제도적으로 구비가 안 돼 있어서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업무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과감하게 결산까지 좀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는 재정법을 통해서 예산서 결산 작성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결산 과정을 좀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 예산이라는 것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뭉쳐서 하나의 선택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냈던 이 예산서, 도에서 작성한 예산서가 반드시 공개되어서 집단적인 토론, 토의의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공개해야 되는 거고요. 의회에 대해서도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지방재정법과 회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의 근거들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라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조례에서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주민에게 공개되고, 이 예산 과정, 결산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들 또는 탄소 중립의 실천 과정들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고민들을 진전시켜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투명하지 운영되지 않다 그러면 애써서 만든 거에 대한 그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행정의 낭비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들을 결정해 가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법의시켜서 만드는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재정이 탄소 중립을 하는 부분에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녹색 재정, 탄소 친화 재정들을 고민한 사람들은 이 투명성, 공개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가치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버넌스, 지역사회에 있어서 재정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던 거버넌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새로운 어떤 자극제로 촉진하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4% 감축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게 5년마다 새롭게 작성되실 건데요. 여기에 단순히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재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얼마를 쓰겠다라고. 그래서 이것과 단년도로 만들어지는 그 예산제가 서로 간에 피드백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 실제로 올해에 반영이 되고 있나? 아, 부족한 게 어디였지?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충하지라는 부분이 서로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매년 단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 속에서 탄소 중립 재정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돈을 아예 마련해서 감축 사업들을 활발히 하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9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융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인식 실천 사업들, 시민들 실천으로 지원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그 시설 개선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거든요. 즉, 두 가지예요. 탄소중립 재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감축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재정들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거. 그런데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들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들을 감축바로 움직이기 위해서 평가하는 그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감축 예산들을 확정하는 부분 내에서 기후 대응 기금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진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 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거의 비슷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그렇죠? 다 피드백을 통해서 제도들이 마련해 가고 있거든요. 걸음마 단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로 하는 거는 이제 시행 3년 차인 거고, 정부에서도 아직 방향들을 많이 잡지를 못해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효용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의 발전 과정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해의 예산안만 가지고 또 올해의 시행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이 제도가 우리 재정이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에서 얼마큼 쓰고 있고, 이게 더 확장돼서 가고 있고, 감축 사업이 부정 사업이 어느 부분 내에서 저배출 사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그런 좀 연속된 과정 속에서 평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 그 온실가스 감축인 재산제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생산적인 토론들을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반드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하고 환류하는 그 예산 과정 내에서, 즉 예산서와 결산서가 만들어지면서 토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감축 예산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이 제도의 시행 의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출 사업은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적용해서 저배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필요한 어떤 공무원들의 교육들, 제도적인 어떤 개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지고 활발한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 과정 내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제도들을 발전시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좀 있어 보이는 거 적은 거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경남도가 14조 원의 26년도 예산을 이제 만들었고,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를 아마 제출을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같습니다. 꼼꼼히 보시고요. 정말 어렵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거고, 공무원들께 선생님께서 애써서 시간을 내 가지고 고민하셔서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긴 안목 속에서 비판과 격려 그리고 꼼꼼한 리뷰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